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개장 직후 낙폭을 좀 키우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0.6%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230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또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아침엔 보였는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테슬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에 또 엔비디아도 또 같이 맞아요. 오르고, 네. 그래서 결국 AI 쪽 투자가 지속되는 한 일단은 가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 교역국에 이제 계속해서 관세 협상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는 뭐 FOMC 결과라든지 또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실적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이벤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오늘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핵심에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6% 이상 상승한 건 진짜 거의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팬데믹 당시에 올랐던 기억이 있었던 한 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졌다고 올릴 때.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펀더멘탈하게 무슨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속성은 아직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뉴스 보도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이제 결국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실제 납품이 이제 2007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는 올해 내년 실적에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동안 이제 상당한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삼성전자가 조금 경쟁력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향 사이클을 계속 이제 그렸던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조금 정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 자체를 약간은 좀 불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해줬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앞으로 조금 뭐 한 2년 정도의 흐름이고 이제 그 전까 그 후 이렇게 좀 뭐 테슬라가 좀 물꼬를 터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수주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대규모 수주가 좀 나와줘야 이제 파운드리 이러한 경쟁적 측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7만 전자 뭐 이러한 식으로 다시 달성은 했긴 했지만 이게 다시 뭐 10만 전자로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좀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가 X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은 예. 삼성전자한테 지금 준 게 끝이 아니다. 이제 네. 시작이다.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완전 그 역마진으로 들어가서 딜을 따왔다. 네. 그래서 저거 만들어도 수익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넘어왔고 이제 삼성으로서는 한 번의 베팅이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뭐 저희가 속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쵸.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뭐 테슬라하고 사실 이러한 좀 비즈니스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 좀 저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 뭐 이러한 쪽으로 상당히 좀 성장성을 가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삼성 관계 자체도 더 발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만 전자를 넘어서서 사실 지금 8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좀 바닥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AI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사이클 자체가 네.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뭐 이렇게 좀 주춤하거나 하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AI 중심으로 네. 투자 자체가 사실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려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금은 이제 뭐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 자체가 조금은 이제 쉬어갈 타임이 됐었는데 이게 좀 장기 어떤 좀
확장 사이클이랄까요? 반도체 이러한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바닥은 확인했고 네. 뭐 추가적인 어떤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성과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또 나머지 주식들이 우리나라는 나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수는 좀 못 가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이러는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한 뭐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긴 하죠. 근데 뭐 대외적인 부분을 뭐 금방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거는 국내 그 AI 투자 펀드 부분 자체를 좀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펀드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100조 규모의 그 AI 펀드 자체, AI 투자 자체가 결국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0조라는 돈 자체가 뭐 4분기에 다 투자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일부는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되는 시기 자체가 결국 4분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거고 뭐 여타 관련 뭐 AI 관련 업체들 뭐 그것은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로 사실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이러한 부분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뭐 앞서가는 게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국내 어떤 그 AI 투자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가 예.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증시에서는 분명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그 이전에 코스피 5천 얘기했던 거 약간 좀 설레발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 뭐 예. 비판 아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판 아닌 불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는 뭐 잘된 거 잘못된 거를 떠나서 좀 일관성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사실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자금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금 자체를 이제 증시로 사실은 그렇죠. 이제 예. 뭐 결국 물꼬를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심 있는 건 아무래도 세제 개편인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역행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과 실제 지금 나온 액션 자체는 약간은 좀 불일치하는 그러게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증시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일관성을 갖고 네. 언제나 조금 한결같은 목소리를 좀 나와야 투자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자금들 자체가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결국 이제 증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속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는 네. 게 네. 어떤 요인 때문에 뒤집히는 걸까요? 이게 누구 표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표 때문에 지지율 가지고 무조건 뒤집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뭐 지지율 뭐 이런 거는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뒤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고려 신정부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분들이고.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뭐 재정 수지 적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에 무턱대고 감세를 할 수 없는 어떤 뭐 상황은 저희라 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좀 이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하나 좀 고려가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청와대하고 민주당 내 어떤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예,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뭐 당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예. 또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은 용산인가요? 뭐 이렇게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원활하게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좀 하모니를 못 이루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시장 상승의 주도주는 뭔가 이제 금융이라든지 네. 지주라든지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저희가 금융주 이러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를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해부터 뭐 밸류업 하면서 사실은 또 금융주가 사실은 한 단계 레벨업 됐고 또 그 예. 위에 사실은 이제 레벨이 된 상황들인데 금융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또 말씀드린 정책적인 수혜 부분 물론 이제 뭐 이자 놀이를 뭐 하지 말라는 소리도 조금 있어서 좀 어저께 좀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가장 좀 잘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도주의 흐름은 사실은 더 지속이 됐고 거기에 뭐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뭐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협력을 좀 추진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반도체 AI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대외적인든 대내적이든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한 그러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항상 예를 들게 독일 증시를 사실은 예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독일 경제가 성장률이 2년 동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럼 거기로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금융업종의 어떠한 그 레벨업,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뭐 셉이라는 어떤 반도체 IT 어떤 업종의 어떤 성장성 거기에 이제 라인메탈로 대변되는 이제 국방 네. 이러한 부분이 올랐다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마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제 간만에 예. 재정을 풀겠다라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완전 상승세로 돌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도 풀겠다 그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 바뀌면서 돈 푸는 걸로 바뀌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유동성 장세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생겨서 금리 올라간 다음에 뭐 한 번에 무너지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딱히 보이는 데가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뭐 관세 불확실성이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많은데 자산 가격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뭔가 과열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풀린 돈 자체가 갈 수 있는 자산군 자체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은 침체인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채권 시장 많이 얘기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재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채 금리가 자체가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또 물가도 과거에는 초저물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는 이제 중물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결국 중물가 시대로 사실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 자체,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자금이 갈 수 있는 데는 결국 위험자산 쪽에 흐름이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그러한 위험자산을 끌 수 있는 성장 동력, AI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자금들이 이렇게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나들려고 하면 신용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 위험 자체가 그렇게 불거지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만 뒷받침만 된다 하더라도 또 불확실성 자체가 완화가 되면 위험 자산 쪽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네.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겠죠. 뭐 가상자산은 올해 뭐 스테이블 코인이 예. 사실 각광을 받으면서 더 이제 그 가상자산이 눈여졌는데 근데 이전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열기는 사실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가격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이 사실 물밀듯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지금은 그 가상자산 시장이 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 과정 속을 보게 되면 자금은 사실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확 죽어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도 수익을 얻기가 뭐 장기적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수익을 얻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네. 보면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제일 수익을 얻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 제일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신용 위험이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만 해도 이제 미국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PEF 이제 부실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뭔가 해결되는 건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이거 다 어디로 간 다 건가요? 소강 이거? 상태로 됐죠. 없어졌다기보다는 뭐 결국 그냥 터지지 않게 유지한다라는 차원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싶다. 물론 네.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모든 것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계속 뭐 한 15년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 위험을 계속 경고를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건 그만큼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그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저도 뭐 작년에 뭐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뭐 워치를 했고 또 뭐 실제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도 지방 같은 거 보면 상당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부분도 결국 연준이 어떤 각종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일단은 좀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제 위험으로 올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 회색 코뿔소라고 이제 네. 주변에 항상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결국 회색 코뿔소와 같은 어떤 위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뭔가 그 위험 자체를 결국 누가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국채금리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 각종 이제 숨어있던 위험들이 다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물가라든지 결국 이제 재정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이 향후에 어떤 그 뭐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어떤 뭘까요? 리스크이자 또 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그 사항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이 잘하는 건가요? 뭐 일단은 파월이 잘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사실은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7, 80점은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 예, 예. 사실은 지금 뭐 관세 정장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게 서로 맞보고를 하면서 이게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황을 했는데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일반적인 승기로 사실은 규율이 지금 되고 상황은 맞아요. 예, 지금까지 예. 상황은 일반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은 우려했던 그 어떤 그 뭐 악재랄까요? 그러한 재정적 부정적인 부분도 부분은 확실하죠. 사실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수지 특히 관세 수입은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미국 제품을 사준다라고 하고 또 뭐 사실 마이너스 통장 비슷하게 뭐 미국이나 유럽에 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대비 한 투자 끌어내고. 예, 예. 뭐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관세라는 어떤 큰 칼을 휘두르면서 얻을 거는 다 얻은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파월도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흔들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걸 위해서 여하튼 정책을 추진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재정 리스크 자체도 조금 죽이고 하는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제일 이제 좀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주식 말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로 분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니케이가 올랐다 해도 아직 신고가 못 넘겼고 이제 유럽도 다 넘겼고 그럼 왠지 지금이라도 신고가 못 넘은 나라인 선진국은 일본 하나니까 일본이라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가 셀 USA라고 했다면 하반기는 바이 USA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거는 뭐 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거는 뭐 결국 해소될 쪽으로 좀 봤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그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다. 특히 이제 전기차와 같이 어떤 캐즘 현상 자체가 올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불식되고 있는 상황들. 오히려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챗GPT라든지 이러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AI 사이클 자체가 대중화, 보급률 사이클의 어떤 그 대중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아무래도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반기는 조금 비미국 지역의 주가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사실은 미국 주가가 주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렸는 바이 USA 현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에서 제가 하나 좀 이게
저는 이제 눈여겨본 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행동 계획이라는 그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골자 자체는 반도체라든지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그 각종 AI 인프라 자체를 미국 거를 사가라는 미국을 표준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앞으로 관세 이후에 AI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한 더 압박을 할 거고 미국 주도가 아닌 부분은 용납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보면 그거를 뭐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입장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미국 그 상승 주도했던 뭐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이쪽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엔비디아도 조금 더 어느 정도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충분히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뭐 단기적으로 예.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급등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시총이 지금 4조 달러가 넘어서 네. 일본 뭐 GDP 규모에 사실은 다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보급률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또 스마트 보급률 자체가 이제 대중화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우리가 애플 주가를 보면 아주 수년간 초장기 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조금 뭐 퀘스천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그러한 부분에 좀 신뢰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뭐 말씀드린 시총 4조가 아니라 뭐 5조, 6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저는 열려 있다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언제 시간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동력 자체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네.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네. 이 관세가 네. 제2의 프라자 합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85년에 프라자 합의라는 건 결국 달러 약세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미국을 도와주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주요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세보다는 강세 쪽의 요인 자체가 갑자기 생긴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달러를 그렇게 굳이 이제 약세로 유도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득을 얻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달러를 너무 약세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 자산을 팔고 나가는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달러를 현 레벨에서 사실은 유지시키는 부분들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뭐 제 전망대로 미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더 좋고 뭐 자금들 자체가 다시 미국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여하튼 10% 뭐 10%를 생각했다가 한 15% 정도를 지금 결국 관세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뭔가 상쇄를 시키려고 하면 워낙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일단은 최대한 절하시키는 게 어떤 환율 충격을 좀 줄이는 요인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달러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하반기에도 약세간다라는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약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프라자 합의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환율 대신에 관세를 써서 환율을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자산 바이코 US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PC나 뭐 고용 데이터들이 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FOMC도 있지만 FOMC는 이제 다들 그냥 동결이라고 그냥 생각하니까 뭐 그리고 이제 파월도 혼나는 시기고 그래서 뭐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치지만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뭔가 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고용이 악화되면 고용이 이제 악화되면 이제 내려가는데 고용이 좋다고 또 나와버리면 지금 물론 트렌드 이제, 자체가 고용이 물론 좋잖아요. 이제 그 고용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또 국채 금리 자체가 또 이제 뭐 약간 좀 급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정도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은 저는 주목하는 게 고용이나 뭐 PC 물가 지표보다는 사실은 FOMC를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데요. 뭐 금리 동결은 사실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보게 되면 원로이사라든지 범원이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 2표 정도 반대표가 나오는 게 그 FOMC의 그 쭉 역사를 보게 되면 93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만약 2표가 나온다라고. 근 30년 만에 이렇게 뭔가 이탈표가 나오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만약 그게 그렇게 실제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가 정말 9월에 가능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자체가 금리를 동결하는 가장 주된 요인가 관세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렇죠. 여하튼 지금 8월 1일까지 지금 일본, EU, 뭐 우리나라도 뭐 결국 합의가 되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국가도 만약 일부 국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 자체는 소멸되는 어떤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동결의 명분 자체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면 9월에 어떤 금리 인하 어떤 그 기대감 자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국채금리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그때는 뭔가 또 다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기도 하네요. 예, 뭐 그때 가서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 뭐 관세를 뭐 일시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는 좀 뭐 내쳐든지 물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또 잡겠다고 또 확 대폭 내리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하튼 물가의 어떤 불안 자체를 결국은 잡기 위한 노력은 또 병행을 할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참 그 저희 유가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제재하면서 유가 갑자기 급등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못 올라가게 뭔가 코멘트를 하든지 정책을 발표를 하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가의 상승은 트럼프가 계속 막아줄 수는 있을까요? 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의 뭐 그 셰일 생산 자체를 뭐 늘려서 이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좀 뭐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셰일 업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개발 단가가 분명히 있는데 원가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이 유가에서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물론 이제 현재보다는 그 원가 자체가 사실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실제 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닐 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해서 유가가 어저께 좀 올랐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되는데 우려할 아직 뭐 70%를 넘어선 부분들은 아니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뭐 정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다가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유가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팅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FOMC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제 하반기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 주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유효할 듯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아직 우리가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상반기에 가장 크게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던 관세 리스크 자체는 뭐 아무래도 강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해야 된다고 해서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물가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유동성 말씀 이제 드렸는데 그 유동성 자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부분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9월에 가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 상당 부분 어떤 그 힘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러한 AI와 관련된 투자가 꼭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투자 자체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 힘 자체가 일단은 좀 뭐 미국 주식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시장 자체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마스가라는 이름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사업을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조선업 현지 투자와 미국 선박 건조, 유지, 보수 수요를 한국에서 우선 처리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조선 기자재 쪽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동성 화인텍은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27,950원에 마감했고요. 한국카본도 9%대 오르면서 33,350원, 태광과 대창솔루션은 각각 7%대 올랐고요. 성광밴드도 3%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정적인 담화를 발표했지만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관련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먼저 인디F가 6%대 오르면서 1,237원에 마감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3%대 오름세로 1,443원, 일신석재도 4%대 올랐고 조비와 아난티도 각각 3%, 2%대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인텔, 통신기업 AT&T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현재 주가는 19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0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31센트로 전년 대비 각각 13.8%, 49%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구글 클라우드가 136억 달러 매출로 컨센서스를 4% 웃돌면서 가장 강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미나이는 일일 요청 수가 전분기보다 50% 이상 급증했고 월간 이용자 수는 4억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의 누적 운행 거리는 1억 마일을 돌파했고 월간 유료 주행 수는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상향했는데요. 클라우드 실적 반등과 자본 지출 확대가 오히려 멀티플 상승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현재 주가는 2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28억 6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손실은 10센트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파운드리 매출은 2.2% 증가했지만 영업 적자 폭이 32억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성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전체 인력의 15%를 줄이고 17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리스크 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리더십 열의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CPU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말 다이아몬드 래피즈, 2026년 코럴 래피즈 출시 이후 점유율 회복 여부가 향후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AT&T입니다. 현재 주가는 2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0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54센트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4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서비스 매출도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또 광통신 인터넷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8.9% 늘었고 가입자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세제 혜택, OBBBA로 인해 향후 3년간 최대 80억 달러의 절세 효과가 예상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광섬유 추가 투자와 연금 적립에 나머지는 자사주 매입 확대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연내 최대 40억 달러까지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4% 수준으로 중장기 배당 투자처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미국과 협상을 마친 일본이 참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관세 협상을 앞둔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경우 실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결국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자꾸 이제 다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단은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네. 해주세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알래스카를 전부 개발해서 LNG를 시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사실상 굉장히 압박일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도베이 지역, 그러니까 알래스카 북부 쪽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사업이 하나고요. 근데 그 항구는 어입니다. 1년 동안에 한 2달 정도밖에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한 1,300km를 깔아가지고 남쪽 지역에는 니키스키라는 곳에서 LNG 액화 기지를 지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동북아시아로 운송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이 날씨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네. 환경단체로부터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은 사실 기후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아무리 많이 묻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시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왜 하필 알래스카인지도 네. 궁금해요.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세력입니다. 아. 지지하는 곳이고요. 트럼프에게도 지속적으로 다수표를 주었던 지방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역의 천연가스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급자족을 했었는데 알래스카 내부의 사용량은 근데 이제 그동안 시추하는 물량들이 다 줄어들어 가지고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빨리 알래스카 쪽에 시추를 해야 되는 그 급박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LNG 개발을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의 전 영토를 영해까지 포함해서 다 해가지고 에너지 패권을 주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핵심 아젠다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 트럼프가 이런 시도를 통하여 투자 리스크를 여러 국가들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고 하시면 에너지를 많이 이제 뽑아내서 그걸 다 나눠주고 있다가 말 안 들으면 에너지 끊는다. 뭐 이런 게 에너지 패권인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이제 결국은 LNG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또는 카타르, 호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네.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판매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고 이제부터 새로운 공급처로 미국이 투자를 한다면 에너지 전반적인 시장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고 글로벌 군사력이라던가 경제력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는 가장 값싼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기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기름을 이제 페트로달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전체 패권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LNG로 옮기고 네. 그냥 내가 수출 직접 하면서 내가 전체 에너지를 컨트롤하겠다. 이게 에너지 패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탄소 중립을 진행하고 청정 연료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 석유의 이제 운송에 들어가는 비중이나 이런 게 줄어들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는 뭐 브릿지 연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청정 세상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금 더 중간 다리로서 청정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땅에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텍사스도 있지만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주도하고 석유로부터는 약간 자유롭고, 그러니까 중동산 석유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LNG를 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1970년대, 80년대 추진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여러 이유로 뭐 백지화 됐다가 다시 또 추진됐다가 반복했던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미 캤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후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공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가 BP라든가 포커노필립스 같은 회사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우드 맥킨지라고 하는 리포트, 에너지 컨설팅 업체의 리포트에 따르면 약 1MMBTU당 2.23달러의 생산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텍사스 것보다 쌉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로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스터디 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됩니다. 자료가 아직까지도 나온 적도 별로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개발이 되고 경제성이 있는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운송 거리로 봤을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임은 확실합니다. 텍사스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야 되고 그 운하의 혼잡도 때문에 굉장히 운송 거리가 길어지거나 날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 남부 쪽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온다면 동부가 지금 굉장히 값싼 LNG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카타르나 이런 지역의 물량들은 도착지 제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시 되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물건들은 되파는 게 가능하다라는 조약들이 있고 이 물량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매를 더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중간에 가격 협상을 다시 한다든가 처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일본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나라한테 우리나라한테 계속 이제 투자를 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관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관세를 가지고 이제 줬다 뺏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배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어서 좀 이제 여러 분야에서 LNG 부분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느 베네핏,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이 사업의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그 공사는 생각보다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만 할 수 있다. 구매 계약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분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LNG 가격의 국제 가격에 따라서 우리 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는 팔거나 사는 과정에 가격 차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표면적인 경제성 말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우리가 쓴다던가 방위비 협상 등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농산물이나 이런 에너지 가지고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LNG가 그나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은 사실은 조인트 벤처로 이미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뉴스는 제라라고 하는 이제 일본 에너지 업체가 20년간 200조 원 구매 계약을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1년에 한 1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일본이 이미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스터디를 하자. 그리고 경제성이 얼마인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저희도 협상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부터 스터디 결과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NG 같은 경우는 중국과 뭔가 마찰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LNG와 관련해서 중국의 수요가 꽤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지금 협상 중에 관세 보복을 때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은 값싸게 중국에 이 LNG와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지금부터 에너지로부터 자립하고 미국으로부터 자립을 하고 군사 압박으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만에 대한 어떤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중국도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그런 부분을 에너지 자립을 하려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이 과정에 지금 정확한 경제성 분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네. 사실은 2012년도쯤에 당시에는 한 MMBTU당 12불 선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유가가 거의 120불, 130불 치던 시절입니다. 그 가격이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때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됐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건설 단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성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민간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민간 기업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네. 공기업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리스크를 감안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가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의 관점에서 손해가 안 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잘하고 구매 네. 계약을 잘할 수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카타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건설 쪽으로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네. LNG 배 관련해서 맞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도 많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철강 산업이 강관을 제공할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약 1m 정도의 직경이 되고 1,300km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의 지멘스가 러시아와 가스관을 건설할 때 굉장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철강 산업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조선업, 네. 쇠빙선이라던가 새로운 배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 앞에서도 지금 미국이 자기 조선업을 되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여기에 기여해서 새로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카드로서 LNG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국내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진행하면서 2050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LNG 물량은 2038년도까지 현재 물량의 3분의 1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 LNG를 더 이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매 역량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 계획대로 간다면 LNG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미국으로부터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정을 통하여 LNG 구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과정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막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떤 대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못한 이 외국인 매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좀 핫한 주제죠. 네. 요즘 또 국회도 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 우선 차이나머니 공습이 좀 엄청나다. 차이나머니 네, 공습. 중국인.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그 한국 특히 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그 아파트 쇼핑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6.27 대책 그 규제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의 투자는 오히려 한 10% 이상 늘었다, 가까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느는 데는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좀 역차별이랄까 한국인이 네. 오히려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6.27 대책의 그 핵심 내용이 보면 6억 원 이상 초과 대출 금지잖아요. 네. 그리고 6억 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네. 규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27 대책 이후에 중국과 미국인 등 외국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아무런 규제 없이 대출을 통해서 공동주택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표현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집합건물이 뭔가 알 텐데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이런 아파트를 집중 매입해서 네. 오히려 매입 비율이 좀 늘었다 이런 점이고 참고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 수는 뭐 공동주택 위주인데 거의 한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 대비해서는 0.5% 이내기는 하지만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예외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세금 문제예요. 국내에는 우리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있잖아요. 네. 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만 있지 주소지가 한정이 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네. 그리고 그 등기부에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주택자인지 일주택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오히려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27 규제를 보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잖아요. 6억 원 그렇죠. 주담대. 여기에다가 실제로 그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실거주를 그렇죠. 해야 되는 전입신고라는 게 이제 실거주죠. 실거주죠. 네. 이게 전입신고하고 안 들어가 살면 이건 위장신고니까. 네, 위장전입이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들 자국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이게 역차별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세금까지 하게 되면 네 가지 세금까지. 측면에서 예. 역차별이다. 근데 외국인들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6억 초과 대출은 어렵습니다. 아,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받게 되면 네. 우리 국내 제도가 금융 제도가 잘 돼 예.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의도가 있어요. 네. 국내에서 받지 않고 중국에서 받게 되면 네. 거의 80%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억 제한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국은행을 이용하고 본국에서 받는 경우가 더 많대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확인해 보니까 예.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금 출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절세 목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세? 자기네들 은행에서 받으면 한국의 뭐 부동산이 얼마고 뭐 LTV 이런 게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네. 대출 규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한국과 중국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 대출 제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봤더니
한국의 아파트를 보통 자기 자녀용으로 사는 경우도 많대요. 기사는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중요 상속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엄격하게 자금 출처가 돼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게 자기들도 이제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자녀들의 앞으로 중요 상속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활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 보고 뭐 이걸 출처를 내라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야 되죠.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소위 이제 무풍지대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예전에 한참 그 제주도 그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당시 보면 중국인들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그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앵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 전에만 보면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투자법이라는 게 외국인 투자법이 생겨서 사실은 처음에는 5억 이상,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주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아파트만 사도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지난 2023년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관광 휴양 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들을 사면 10억 이상 투자하면 5년간 보유하게 되면 영주권을 준다.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게 중국인들의 그 제주도 투자가 열풍을 일으켜서 제주도의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결국 외국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은 못 사는데 외국인이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 내지 3만 가구, 경기도는 4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10만 주택 정도를 삼으로 인해서 또 무제한으로 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이유가 되고 있고, 과거에 좀 흥미로운 점은 제주도 같은 경우 앵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국의 제주도가 유망했던 점도 있지만 네. 미국으로 예.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이 통로로 이용했던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을 얻은 뒤에는 다 팔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투기에 악용된 거 아닌가, 또 미국으로 가는 하나의 전초 기지로 진검 단위로 이용한 게 아닌가. 최근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저도 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특히 그 오피스텔 같은 걸 많이 얻어가지고 이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이렇게 지금 등록된 숫자만 10,0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하는가 봤더니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아서 예. 이걸 중국인들이 요즘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호텔이 예. 부족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보니까 황학동의 사례인데 상담을 보니까 이게 170만의 월세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받는 그 세입자가 누구냐고 봤더니 임차인이 중국인이에요. 그 중국인이 받아가지고 이게 좀 불법이에요.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일은 10만 원, 네. 주말에는 20만 원. 그래가지고 실제 순수익은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추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걸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부동산 매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임대 사업자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자칫 이런 것들이 또 세금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는 한 학년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네. 중국 관광객이 오니까 아예 그냥 오피스텔 쫙 사서 숙박업까지 같이 다 하면서 관광객도 자기네가 데려오고 네. 재우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싹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패키지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래서 중국인 투자의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봤더니 미국 캐나다를 많이 샀는데 작년까지는 재작년 일본을 많이 샀다고. 일본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세 번째 타깃이 이제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한국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중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중국인들을 봤더니 굉장히 똑똑해요. 저도 그 실제로 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집단주의가 강해요. 우리는 뭐 집을 사더라도 혼자 가잖아요. 뭐 친인척이 아니면. 근데 그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입하는 지역도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영등포나 구로구 같은 걸 많이 사고요. 여기 이제 중국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도 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인천의 부평구나 부천이나 안산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면 오히려 강남을 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서울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47%로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서울도 중국인 비중이 높은데 다만 자금의 한계가 있는지 강남에 주로 주택을 매입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역차별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외국인들 부동산 매입 규제를 위한 법안이 예.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게 예,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네, 그렇죠. 네. 예,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뭐 다행히 국회에서 좀 움직임이 여야 불문하고 한 6건 정도가 개정이 발의가 네. 돼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이 하면 신고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규제가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호주의 실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법에 따르면 상호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예,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격을 맞춰야 한다. 이게 상호주의고 하나는 내국인과는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캐나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우리 얘기를 하는 네.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거든요. 콘도미니엄으로 네.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그네들은 단독주택 문화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콘도미니엄을 살 때는 이거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소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있고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서는 예를 들면 외교관이나 유학생이나 사업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신고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규제가 없는 거죠. 사후 신고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허가제로 하자.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생각이 나죠. 이것처럼 허가를 받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이런 것들을 좀 중과하자. 이거 실제로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을 뭐 주진희 의원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목적 실수요자만 매입하게 하자. 뭐 이걸 2년이나 3년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에서는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진국도 이런 예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가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주 조건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중국이 꼭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주의 원칙, 역차별 이런 점에서는 최소한 중국이 우리에게 행하는 규제 정도는 그러면 사실은 소유가 안 되는 것인데 또 그런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뭐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아마 중국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원칙을 실현하되 뭐 경제나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금지는 아니고 허가제 정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를 누군가에게 매도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고 국유죠. 건물만 이제 사용권처럼 이제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어린이 이제 아기들 데리고 유학 같이 가서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쭉 갔더니 집값이 올라서 비용 다 빼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오히려 돈 벌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는 집을 못 사나요? 지금 네. 나온 걸로 봐서 많이 못 산다고 네, 나와서. 좀 이제 못 산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일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그쪽에 장기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갔을 때 종업원의 사택용이나 이런 일부는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국인 명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의 종업원 명의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 공장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명의로
산다든지 이렇게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게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걔네도 거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아, 그렇군요. 네, 걔네도 똑같이 하면 아무리 저렇게 법을 만들어 봤자 네. 똑같이 그냥 또 와서 사람 빌려서 중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 많으니까 또 빌려서 사고 그러면 원천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네, 그것도 하나의 구멍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걸 종업원을 이름으로 이제 차명으로 사는 근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법인으로 사거나 그렇죠. 예. 법인으로 사거나 그거 아까 제가 법인으로, 놓쳤습니다. 법인. 법인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차명으로 사게 되면 그 사람이 본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어려워지죠. 예, 어려지는 거고 법적인 법- 문제가 생길 수도 예, 있죠. 예, 다툼의 예, 문제. 예. 그 법인은 오히려 또 합법적인 내에서 네, 가능한 얘기. 법인은 왜냐하면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그러게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네, 기숙사로 활용한다든지 네네. 그런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627 규제 이후에 집값 이제 잠잠하던 신고가 또 갱신하고 있는 사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극한 양극화. 그래서 진짜 비싼 집들은 진짜 170억, 180억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집이 170억이야 막 이랬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 6.27 대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집값은 좀 안정될 거라고 봤잖아요. 저도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안정이 됐습니다.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상구와 마용성은 거의 90% 가까이 거래가 7월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대책의 효과가 있는 거다. 두 번째,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이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강남 이렇게 초양극화,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런 주택은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내렸다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런데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3억에서 뭐 최대 8억 정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해제된 사례, 그러니까 말하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막히니까 계약금을 떼이고 해약한 매물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풍선 효과를 예상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옆으로 노도강,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금강구 노도강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은 한 채당 14억인데 10억 내외 주택으로 뭐 한강벨트나 아까 강남 상구를 피해서 옮겨갈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거래가 한 70%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급등세는 없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효과는 지방이에요. 다행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락세가 좀 멈추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강남 상구와 마용성의 집값 상승은 멈췄다. 거래가 감소했다. 이거는 6.27 대책 영향도 있고 비수기 영향도 있고 급등에 따른 자율 조정의 영향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가격은 내리지 않고 올라서 사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지 이 가을 이사철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풍선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거는 수요자들이 강남이나 강남 상구나 마용성 소위 똘똘한 한 채가 아니면 네.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영끌은 많이 줄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뭐 다행히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면서 좀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뭐 균형 개발 측면에서 조금은 바람직하다.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임대차 3법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임대차 예. 3법은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이게 나올 때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가 급등할 때 5% 네. 이상 올리지 못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세입자들에게는 좋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간이 예를 들면 4년으로 늘어난 것, 그다음에 상한선이 5%라는 것,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윤덕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해서 네.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 입장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한 30-40% 오를 게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집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거 불안정이 생기니까 민주당 정권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있어요.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앵커께서 이제 그 주된 핵심 내용은 네. 뭐고 그때 어떤 영향이 나타났나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 신혼부부라든지 본가으로 이사 전세를 얻으려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원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세가 그러네요. 가격이 싸지만 네. 새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전세 기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계속 전세 살 수는 없죠, 목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지금 4년 후에 집값이 급등해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6.27 대책의 효과도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이 내 집을 보류하게 되면 결국 전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월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제 대책을 내더라도 종합적으로 이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무엇이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 정책,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이 임대주택 보호법도 이 기간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이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르는 서민 주거 복지와 좀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근에 보면 이제 오전장, 오후장 좀 다르잖아요. 네. 결국에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FOMC 결과 나오고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또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장 마치는데 네. 갑자기 급등하면서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AI나 기술주 관련해서는 계속 매수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